안녕하세요. 저는 큐팁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AI 영상 쪽에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는 최동혁이라고 합니다. 타쿠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LLM 을 활용한 멀티모달 쪽에 쓰임이 많은데 그쪽에 관련된 벤치마크들을 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크게는 MMMU 그리고 MMMU를 개선 MMMU 프로 그리고 후속은 아니고 하여튼 비슷한 시기에 나왔지만 조금 이미지 같은 쪽에서 많이 했던 MME라는 벤치마크 그리고 MME의 리얼월드 그리고 비디오 MME2라는 벤치마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MMMU에서 먼저 전문가 수준 AGI랑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 가업에서 뭐 숙련된 성인의 최소 90% 100분위 수준에 도달한 AI 시스템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 여기 저자들은 대학 수준의 시험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그것으로 벤치마크를 좀 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좌측에가 논문의 원래 표고 우측이 한글로 좀 번역 이렇게 GPT-2로 한 건데 좀 살펴보시면은 엑스퍼트 레벨 3에서 전문가 수준의 좁은 범위의 AI들은 이미 많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넓은 범위, 그러니까 제너럴한 수준이 AGI라고 여긴 보는데 그게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고 이 논문에서는 말을 하는데 뭐 근데 아시겠지만 MMMU 프로 벤치마크도 많이 이제 포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 AGI가 뭐 이 기준으로 왔나? 뭐 잘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벤치마크 한계에서는 텍스트 기반 문제에 치중했다는 부분들이 많고, 어, 그리고 멀티모달 벤치마크도 있긴 있었지만, 뭐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상식이라든지, 뭐 일상 수준이라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고차원적 추론을 평가하기에는 좀 깊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뿐만 아니라 시각 정보를 텍스트랑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어려운 수준, 그러니까 대학 수준에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정량적으로 좀 보면은 질문은 11,550개가 있고 분야는 예술을 포함해서 비즈니스, 문과 쪽이죠. 그리고 과학, 그리고 이런 의학, 또 인문 쪽, 그리고 기술공학에서는 이제 코딩을 포함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쪽인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상당히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또 대체로 이제 엔지니어링 쪽이 좀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넓게 잡았고요. 세부 분야는 이제 183개까지 가는 그런 식입니다. 이미지 유형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30종에 이르고 테이블이나 뭐 차트를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난이도는 중간, 뭐 이상이 많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문제들도 다음 잠시 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그 분야들을 이제 183개에 이르는 분야들을 보면은, 일단 되게, 뭐,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이제 생산의 항목 분야가 넓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도전 과제를 이제 설정한 것들은 포괄성, 뭐 다양하게 아우르고자 했고 이미지 유형을 다양하게 한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보, 뭐 화학 구조식 이런 것들도 다 이미지를 통해서 추론하는 그러니까 LLM이 그런 것들을 학습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평가를 잘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인터리브드 된 텍스트 이미지 그 교차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이게 대학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뭐 정말 전문적이고 제가 볼 때는 뭐 이 분야들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에서는 뭐 뇌 소견, 뭐 현미경 확대 사진, 분자 구조식 뭐 이런 정말 다양한 문제들도 있고 뭐 인문 쪽에서도 이렇게 사파라든지 뭐 이런 예술 작품이나 어떤 뭐 인물의 사진, 정말 다양하게, 그러니까 상식인데 상식도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상식들 위주로 뭐 됐다고,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것과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요. 예. 개방형 질문이라고 해서 그런 객관식이 아니라 좀 오픈 엔디드 된 퀘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셋 수집은 대학생 50명 이상의 이제 라벨러가 있었고 공저자도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온라인 강의 자료 등에서 뭐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이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문제를 제작할 정도로 되게 잘 했다고 하고요. 품질 관리에서는 이제 그런 대량의 이제 라벨러가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어휘 중복 같은 것을 체크를 했고, 뭐, 다양한 품질 관리, 그리고 데이터 오염, 그러니까 LLM이 학습한 데이터가 뭐 LLM 그 벤치마크에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정답과 풀이가 분리된, 그러니까 문제와 정답이 분리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주석 프로토콜은 세부적으로는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다양한 출처에서 그 문제를 수집한 다음에 객관식 아니면 이제 단답형 그리고 개방형 문제 하지만 너무 길진 않도록 한 부분이 있고요. 대학 수준의 난이도를 충족하도록 했고 이미지는 한 개씩 포함하도록 했고 포맷은 여기 샘플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지와 그 문제를 제이슨 포맷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품질 관리에서는 2차 검토를 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네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실험은 당시에 하여튼 많이 쓰이던 모델들을 한 거, 오픈 소스를 비롯해서 한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 정도 성능을 냈었고, 지금 뭐 수치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요새는 MMMU보다는 MMU 프로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다양한 모델들이 인간 전문가, 당시 보고된 88.6에서, 굉장히 이제 근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개선 여지가 크다고 이 논문에서 말했는데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여기 있었네요. 예. 그래서 오픈소스와 폐쇄 모델에도 당시에 격차가 있었고, 그것도 지금도 비슷한 양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상위권은 대부분 그 상용 폐쇄형 모델들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사진이나 회화 같은 일반적인 쉬운 이미지에서는 뭐 선전을 했고, 뭐 기하, 화학 이런 어려운 전문적인 이미지에서는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많이 개선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2, 어, 3년 전인데도 예, 몇 년 전인데 지금과는 정말 천지개벽과 맞습니다. 같은 큰 격차가 있네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계속 느낀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정말 빠르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그래서 좀 집중을 한 부분도, MMMU는 이제 포화가 됐고, MMMU 프로도 포화가 됐다 보니까, 뭐, 포화가 되지 않은 게 뭐가 있지 하다 보니까, MME도 포화가 됐고, MME의 리얼드라고 하는 또 새로운 게 있는데, 그건 좀 아직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최근에 나온 비디오 쪽 MME V2라는 게 있어서, 뭐 그런 쪽 위주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가장 좋았던 모델이 실패하는 양상을 분석을 해보면은, 시각 정보 해석부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죠. 문제에서 왼쪽, 오른쪽 순서로 봐라 했는데 그걸 따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걸 잘 봤지만, 지식이 부족해서 풀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푸는 과정에서도 추론이 필요했는데, 그런 추론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다양한 정말로 LLM이 필요한 다양한 그 양상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그게 다 개선이 되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논문엔 사소한 이런 오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류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 뭐 정보는 이해했지만 뭐 이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이제 어떤 뭐 봤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건데 하여튼 이거 할 때 제가 제미나이로 같이 돌려봤는데 지금은 다 잘 문제가 없이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어떤 이중원에 대한 이런 전문 지식이 없어서 못 풀었던 거지만 이것도 풀었고요. 그리고 추론 오류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 오답을 내게 되고 추론 과정이 틀리게 되는데 어, 뭐 현재 기준으로는 뭐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 그런 예시들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비전과 언어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라운딩, 문제에서 제대로 시각을 인지한 다음에 그것을 추론에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복잡한 추론을 당시에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추론에 대한 리서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아웃데이티드 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한 벤치마크가 MMU 프로였고요.
기존 MMMU는 너무 쉽다. 뭐 그래서 텍스트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걸 다 제거하고 그리고 비전 전용, 비전만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한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텍스트만을 이용한 지름길과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정답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라마 이런 모델들은 텍스트만 볼 수 있는 모델들인데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자 생각을 했고 그래서 MMU도 굉장히 많은 고민으로 만들어진 벤치마크일 텐데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구멍이 있었다는 것도 좀 신기하기는 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세 단계 구축 과정은 LLM 필터링을 그래서 텍스트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필터링 먼저 한 다음에 선택지, 객관식 선택지를 원래 4개 있었다면은 여기에 뭐 헷갈릴 만한 질문들도, 아니, 객관식 답안들도 넣어서 10개로 확장을 했고 비전 전용 설정을 넣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그 텍스트까지 포함해서 그냥 이미지화 해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4개 텍스트 전용 LLM을 활용해서 이미지 없이 풀게 하고 뭐 10회 시도 중 5회 초과 정답 시 그리고 뭐 4개 중 3개 모델 이상의 정답을 맞히면 그 문제는 폐기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생각해 보면 그냥 한 번만 정답 맞춰도 폐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무 많이 그래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네네, 문항들은 그래서 30개 과목별로 60개씩, 그래서 수량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했고, 선택지 확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단 AI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GPT-4로 10개를 했고, 또 클로드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다시 인간 전문가가 하는 방식이라서, 여기에도 좀, LLM의 어떤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전 전용 입력 설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제 자체를 뭐 스크린샷이라든지 촬영을 해버린다든지 해가지고, 문제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전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뭐 사실 이것도 뭐 OCR은 다 잘하기 때문에 뭐 큰 비전 전용이 그 메리트가 있나 싶기는 한데,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대비, 상당히 하락을 하였고요. 당시 뭐 좋은 모델이었던 GPT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5%까지. 근데 지금은 또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멀티모달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체인 오브 소트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어떤 과목에서는 내고 공학 과학 같은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것을 적용할 때는 성능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예술 디자인 이런 곳에서는 체인 오브 소트가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비전 전용이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예, 이 논문이 발표됐을 당시에는 네, GPT-O1 같은 네, 추론 모델이 발표되기 전이니까 체인 오브 숏이 또 그렇죠. 옵셔널이고 우리가 직접 줬어야 됐잖아요, 콘텍스트로.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익숙하지가 그렇겠네요. 않아서. 네,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OCR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분들이 OCR 먼저 그것만 하도록 해보니까 뭐 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사도는 이런 식으로 레멘스타인 디스턴스를 계산을 했고 뭐 성능 차이는 그래서 없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은 것 같고요. 어, 높은 OCR 정확도는 이제 다 그냥 필수 불가결한 뭐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류 분석, 왜 실패하는가? 그러니까 MMMU에서는 이런 다양한 오류들이 있었는데, 이제 비전 설정으로 바꾸고 이렇게 어렵게 하다 보니까, 리즈닝 에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 길이가 감소하는 좀 현상이 있었는데, 어, 어떤 풀이 과정에서 설명적인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것들의 토큰 수는 늘어났고,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문제 풀이를 위해서 쓰이는 토큰은 줄어들었고, 토탈로는 그래서 줄어드는, 그래서 이 격차는 비전을 더 비싸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웠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양상을 보면은 여기가 디스크립티브 같은데 여기가 더 비전 세팅에서는 더 늘어났죠 길이들이. 그리고 그 분석하는 그거에서는 많이 줄어드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는 이 문제들 그냥 제가 GPT-2로 이제 제가 한국어가 더 편해서 이제 한국어 하라 했는데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최저가 문제를 잘 풀었고, 하지만 뭐 제약 조건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걸 해석했다. 그래서 선택지 증가로 인해서 일단 어려워졌고, 객관식이요. 그리고 문맥 전환에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와 이제 이미지 사이를 오가야 되는데요. 그런 거에서 오류가 중간에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각 단서에 텍스트에 더 정확한 내용이 있지만 시각 단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에 좀 더 매몰돼 가지고 결론을 오답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양상들은 이렇게 이미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미래에 이제 제시한 방향성은 백본 스케일이 확장되니까 뭐 다 유리하더라. 이건 뭐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셀프 슈퍼바이저드 된 비전 인코더가 이제 이런 비전 태스크에서는 좀 더 좋은 것 같더라. 그 시그릿 같은 것보다. 그리고 시각 텍스트 모달리티를 통합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 뭐 피처 퓨전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데이터셋에서 COT에 대한 이제 굉장히 그런 니즈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퍼런스 타임에서 컴퓨팅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캐퍼빌리티도 모두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뭐 이렇게 예술 디자인 분야에서는 하락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는 이 분야에서도 저희가 공학 쪽이나 엔지니어링 쪽에 많이 집중하지만 뭐 저희 회사에서 하는 분야가 좀 재밌게도 영상 그런 쪽이 컨텐츠 쪽이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많이 갔는데 여기에서도 하여튼 COT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성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보면 좀 답이 명확한데 이거는 좀 주관적인 거라서 그래도 어떻게 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텍스트 리치한 데이터셋이었고요. 한계는 이렇게 했음에도 결국에는 쇼크 가능성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분야나 이제 형식은 MMMU에서 설정한 그 6개, 183개 여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뭐 폭넓긴 하니까 그 큰 한계는 아닌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MM이라는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있고요. 여기는 yes or no 페어를 통해서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평가 방식에서는 어, 전통 소규모 오픈엔디드된 그 좀 개방식 질문 답변을 해야 되는 어려운 것들은 좀 소규모거나 비공개 막 그렇다는 부분이 있고요. 능력은 하나의 능력을 집중해서 보는 벤치마크들이 많았다. MMU에서 사실상 같은 문제 제기죠. 그래서 포괄성을 넓히려고 했고 데이터 누출 방치를 위해서 수집할 때 이 재밌는 게 직접 촬영, 이미지 생성을 직접 촬영이나 이미지 생성을 해서 코코를 사용하긴 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직접 촬영하거나 만든 이미지들도 있다. 그리고 코코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주석은 이제 새로 사용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그런 질문과 답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간결한 지시, 뭐 어렵게 뭐 인스트럭션 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 이건 최근 LLM 추세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막 복잡하게 길게 하는 것보다 심플하게 인간이 질문하거나 요청을 해도 알아서 잘 체인 오브 소트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간결한 제시를 제안을 했고 정량 분석을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채점을 이제 AI나 이렇게 사람이 하다 보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룰 베이스로 채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정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하위 과제는 이렇게 14개가 있고요. 지각 능력에서 이렇게 어, 네 가지 그 코코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사용했고 세밀한 수준과 그 거친 수준 모두 있고 강화 문자 이진도 넣었고 어, 인지 능력에서도 텍스트 번역과 근데 문제 난이도 자체는 뭐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고 yes, no 퀘스천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시 설계는 모든 질문은 이렇게 answer, please answer yes or no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당시에는 이걸 못 지키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하나만 그 맞추는 그 지표도 있고 accuracy라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걸 yes or no 퀘스천을 잘 맞췄으면은 이제 accuracy 정확도를 그렇게 측정을 하고 accuracy 플러스라는 것을 했는데 이거는 yes or no 한 문제에 있는 yes or no 퀘스천을 모두 맞춰야지만 어
점수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졌고, 그 평가 체계가 좀 그래서 독특한데, 에큐러시 점수를 100점, 그 하위 과제 서브태스크마다, 그리고 에큐러시 플러스는 또 100점 줘가지고 이걸 합쳐서 200점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것들을 합산하는 식으로 해서 2800점, 만점으로 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이제 이미지화하면은 뭐 yes, no 퀘션이 와서 둘 다 맞으면은 이제 에큐레시를 획득하는 거고 하나로 틀리면은 이제 이건 점수를 못 얻고 에큐레시만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어, 네, 포지션 같은 문제에서는 이제 많이 움푹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이 셀레브리 트리에서 이 빨간색이 GPT-4인데, 4V인데, 여기는 어떤 유명인 그런 그게 걸려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0점으로 나왔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 다른 대부분에서 이제 GPT가 좋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가 이건 리얼월드라서 이건 다음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인지 능력 측면에서 네네 이렇게 세부적인 지표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코드 추론도 이제 GPT-4가 좋았고 근데 다 당시라서 이제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지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공통적인 문제는 당시에는 yes or no를 답을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기본적 지각의 부족이 있었지만 이것을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추론의 부족. 뭐 앞 문장에서는 이미지에서는 자기가 잘 읽어서 사실이 이미 사무실이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결론을 낼 때는 다시 딴소리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LLM 쓸 때도 가끔씩 관찰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지 않는 양상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고요. 환각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없는 객체를 묘사하면은 이 모델이 상상을 해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점수 측정은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예. 그래서 향후 방향은 어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터의 좋은 점은 이제 누출 방지하기 위해서 공을 들인 점 그리고 정량 통계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룰 베이스 질문을 구성한 점, yes or no 이런 부분이 있고 어, 그래서 한계들은 이제 뭐 다양하게 못하더라 그런 것도 한계 확인을 했고 결국에는 지금 많이 또 포화된 벤치마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 MM이 리얼월드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더 어려운 이미지 해상도 자체도 높이고 시나리오도 좀 더 어렵게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어려워 보이는 벤치마크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 고해상도 이미지 수를 13,000장까지 늘려서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작업 라벨링을 통해서 난이도를 많이 높였습니다. 이런 벤치마크가 있어서 그래서 어, 가져와 봤고요. 그 데이터 규모는 기존의 문제점은 하여튼 1만 개 미만의 QA상이라서 좀 작다. 그리고 주석을 모델 기반을 많이 의존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노이즈가 있었다. 그리고 과제 난이도도 낮았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은 어, 무슨 이제 QA들이 있는데 이런 건 사이언스 QA 같은 건 쉬워서 문제였고 뭐 이미지 해상도도 뭐 비교적 새로 재현하는 것보다 낮은 편이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휴면이 어노테이션 하지 않는 것들이 많았고, 여긴 또 중국어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벤치마크를 새로 제안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가장 큰 이제 인간 주석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고해상도 이미지가 있고 QA상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전문 주석자와 전문가가 이제 검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세부적인 카테고리들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OCR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원격 탐사라고 하는 이건 이제 뭐 위성 이미지라던가 하여튼 먼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작고 저희가 뭐 주식 같은 거 투자할 때 막 누가 본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과제들도 넣었다는 게 흥미롭고 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있어서 자율주행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비디오 모니터링인데 비디오를 보는 건 아니고 이 비디오의 캡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환경에 OCR을 한다는 거,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이 해상도가 지금 저희가 캡처를 해서 작지만 이제 높은 해상도에서 이렇게 세밀한 어,
사람 시력이 뭐 1.5 이상 되지 않으면, 아니, 1.0 이상 되지 않으면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LLM한테 던지기 시작을 했고, 이거 방금 말씀드린 원격 탐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이미지들, 아니, 큰 이미지에서 작은 객체들을 다 개수하는 거를 포함을 했고, 자율주행에서는 이 이미지 보고서 저는 이제 이게 좌회전 한다고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상황상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풀도록 하는 좀 어려운 그런 비전 쪽, ML, 그 멀티모달 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 이제 뭐 자율주행과 연관된 도로 사진이 나왔으니까 한번 네,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네. 어, 혹시 그 클로드 코워크 같은 컴퓨터 유즈 그 LLM 서비스를 혹시 써보셨나요? 아, 저는 코덱스를 잠깐 써봤던 것 같고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코덱스는 코딩하는 거고, 아, 코덱스의 그 PC 버전, 아, 예, 예, 네네. 그 실제 내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네.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프론티어 LLM 그렇죠, 서비스에서 많이 그렇죠.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써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뉴바에서 뭘 클릭해서 뭐 어떻게 해줘라는 요청을 한다면 네. 엄청 느려요. 그쵸. 그러니까 GUI를 파싱할 테니까, 예. 아니요, 파싱하지 않고, 네. 왜냐면 그 HTML이라면 파싱이 가능할 텐데 그게 네네. 아니고 정말 PC에 있는 뭐 네. 맥이나 윈도우, 리눅스 같은 거에 그 스크린샷을 찍어서 거기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 네, GUI에서, 예. 네. 그러니까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미지로 판단을 네네네. 하는데 네. 그 지금 뭐 소개해주고 계신 벤치마크들을 네. 보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2026년 기준으로는 프론티어 모델들은 굉장히 잘 하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이슈가 있는 게 엄청 느려요. 그쵸, 예,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 여기서 그 QA를 비전 QA를 한다고 해도 네. 이거를 자율주행차에 탑재를 못하죠. 왜냐면 불가능하죠, 예. 네, 비전 트랜스포머를 뭐 지금 그쵸, 예. 랩들은 좀 다르게 탑재를 했겠지만 그쵸. 이거를 뭐 수십 수백 밀리세컨드 안에 판단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그 뭐 네, 자동차에다 이제 에이백을 한 네. 장씩 꽂고 다닐 게 아니면은 굉장히 아니, 어렵긴 아니 하죠. 꼽아도요. 꼽아도 안 돼요. 지금 음. 이미 그 정도로 뭐 뭐 테슬라 속도가 같은 안 경우엔 나오죠, 예. 그 예. 정도 급임에도 불구하고 네.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이게 인간은 뭐 예. 그 컨볼루션이 그 인간의 그러니까 동물의 뇌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쵸, 그런 예. 것처럼 그 인간은 굉장히 그 시각 정보의 처리가 빠른데 네. 근데 우리가 코덱스로 코딩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인간보다 빠르잖아요, 지금.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런 텍스트 말고 이런 이미지 처리 쪽은 이제 성능, 그러니까 어큐러시도 중요한데 그만큼 속도가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그 네. 면에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네, 자율주행은 그 LLM보다는 이제 되게 다양한 비전 모델들을 이제 가벼운 것들 위주로 섞어서 그렇죠. 쓰는 것도 많다고 알고 있고요. 예, 네,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 네. 컴퓨터 내에서 사용할 때도 너무 느려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것 같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정확도가 예. 아니라 속도 측면에서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율주행은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모니터링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각 과제와 추론 과제 둘로 나눴고요. 지각에서는 그 어려워진 이미지 환경에서 세부 정보를 잘 파악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어, 추론 과제, 그리고 추론 과제에서는, 뭐 그런 취합된 어려운 이미지에서 취합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잘 추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칙 필터를 해서, 좀 더 그러니까 점수 주는 것도 좀 어렵게 했고요. 그래서, 또 상세한 내용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뭐 사람이 몇 명 있냐, 뭐 차량이 몇 명 있냐, 그리고 색상, 뭐 여러 가지. 근데 다 작고 어려운 이미지들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OCR, 아니, 그 디텍션만 전문으로 하는 모델들한테 줘도 뭐 슬라이스드 인퍼런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작은 것만 보게 해도 이건 좀 어려운 문제들이고 이걸 LLM한테 그냥 해상도 높여서 통째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판단,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지금 모델들을 써서 그 각각의 가벼운 모델들의 합으로 어떤 걸 한다고 하면은 LLM이 이제
근데 사람처럼 좀 더 판단할 수 있는가, 의도 예측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걸 잘 판단을 하는데 LLM은, 그러니까 기존의 자율주행차는 안 되는데 LLM이 좀 그런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점수 측면에서는 일단 가중 평균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비가중 평균이라고 해서 그 하위 과제들의 중요도를 다르게 동일하게 두어서 한다고 하군요. 예. 그 그래서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어, 이미지 어, 2라는 그 옵션 중에 5개 중에서 2라는 걸 추가했는데 이거는 이제 풀 수 없다. 뭐 전부 다 없다. 뭐 그러고 할 때 그걸 넣어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복잡도를 많이 줬고요. 그리고 연구자가 이제 검수 체계를 했고, 네. 네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미지로 보여드리면은, 정답이 없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과 유사한 오답, 그러니까 텍스트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와 또 이미지와 같이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유사한 보이는 오답이 있고, 이미지만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어떤 객체가 있으면은 10분의 1 룰을 줘가지고, 이미지 크기 대비 10분의 1 미만이만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다양한 어, 수집하고 뭐 선별해서 주석하고 검증한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친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중국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뭐 한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점은 어떤 이미지들이 이제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중에서 골라낼 때 영어가 있는 것은 다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어만 있는 그러니까 영어 있는 걸 제외를 할 수도 있겠죠. 한국어를 할 때. 그리고 어, 또 번역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했고 그런 중국어 테스크 측면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 오픈AI 같은 이제 폐쇄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에 이제 제한이 있어서 고품질 이미지 업로드에서 오히려 낮은 성능이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당시 실험으로는 흥미롭게도 오픈 소스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는 잘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하여튼 GPT-4에서는 낮은 성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최근에 그 벤치마크를 보면은 여기서는 폐쇄형 모델은 많이 안 한 거 있어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하고요. 그래서 또 GPT 2.5 이후로 몇 가지 모델들이 더 나와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최신 Q에는 2.5까지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환각을 피하려다 보니 이제 그러니까 2를 출력해버리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 2가 정답인 비율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론 과제가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 당시 클로드 3.5면 엄청 또 옛날은 아니라서 거기서도 근데 클로드가 이제 추론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가 되죠. 오픈 소스들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고 당시에 잘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압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여기서 좀 문제점을 이제 제기하는 거 있는 것들은 고해상도 처리의 한계와 이제 계산 자체도 비싸다 이렇게 이미지가 커지면은 그래서 이거 좀 영구적으로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 것들 말하고 있고 네 정보가 리사이징 하는 게 가장 이슈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실제 이 정답이 이게 전체 이 옅은 주황색이 전체 문항이고 이게 실제 이 정답이 적다는 얘기 같은데 하여튼 실제 이를 말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각각의 항목별로 그건 다르지만요. 그래서 어 그런 이를 많이 높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또 그게 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지 이 검정색 보시듯이 E를 더 많이 하는 편이 있고 작은 모델은 무조건 첫 번째 정답지인 이제 A를 또 찍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문항의 뭐 구성에 따른 이런 양상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어, 원격 탐사 그리고 어, 네, 예. 네, 과제 정확도가 음, 폐쇄 모델들 이렇게 낮았다. 그리고 공간적 추론 도 뭐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네네, 이런 자율주행 상황에서 이제 이미지를 보고 행동 예측하라. 어, 네네, 이런 문제에서 시나리오를 굉장히 세밀하게 주고, 또 이 작은 이미지를 보고 사람이라면 아마 볼 수 있었겠죠. 이미지가 컸을 테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좀 디테일하게 구성을 했다는 측면이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인스트럭션 팔로잉도 좀 부족했다. 네. 결론은 좋은 데이터셋이고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 그 모델들은 어느 정도 양상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꽤나 어려운 이미지 벤치마킹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포화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고해상도의 처리 그리고 근데 LLM의 하여튼 방향성일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AGI를 생각하면 다 잘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의도 추론 이런 것들이 개선이 시급하다 그런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비디오 멀티모달에서 비디오 쪽에 벤치마크가 있고 비디오 MM이가 원래 있는데 V2가 큰 연관은 제가 없다고 느꼈는데 이제 하여튼 V2를 바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능력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어떤 능력에 대한 바운드리가 어떤 능력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그것을 다양한 측면들을 평가하는 그룹 기반의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하고 네 그런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기준 평가 방식이 마찬가지로 이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부재했다. 근데 그거에서도 여기는 또 비디오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단순히 뭐 어떤 문항이 맞춘다. 그거에 좀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문항들의 집합이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좀 더 어떤 능력에 대한 그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그룹화해서 문항을 구성하는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추론 과정에서의 검증, 그러니까 우연히 맞힐 수도 있고 제대로 추론 과정을 따라와서 맞춘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추론 과정을 제대로 따라왔어야지 그 시퀀스를 이제 점수를 측정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뭐 옆에서 사이드로 말씀드리면 비도 LLM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진짜로 요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넣으면 몇 초에서 몇 초까지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지까지도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서비스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능력 계층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주가 12개가 있고 그 12개를 측정하기 위해서 과제 유형을 30개 이상이 총 30개 이상이 있습니다. 비선형 평가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했고 일단 그룹 기반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개별 질문이 아니라 그 그룹으로 질의를 묶어서 그 질의 전반의 일관성과 이제 그런 것들을 강제하는 점수와 전략을 채택을 했고 채점법에서는 비선형 점수라고 해서 찍기 기반의 점수로는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네, 그런 페널티를 줬고요. 인간 주석도 12명의 주석자, 50명의 검토자 이런 식으로 인시를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엄청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뭐 이건 또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면 뭐 데이터 바우처 그런 지원 사업들이 뭐 저희도 23년도 했었는데 그때가 저희가 한 200명 정도 라벨러 그리고 한 사람당 다 몇 시간 이상씩은 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뭐 몇 천만 원 정도의 전공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뭐 좀 도전해 볼 만한 여지는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미지로 그러니까 GPT가 만들어준 건데, 먼저 정보 집계에 대해서 레벨 1에서 측정을 하고, 이게 비디오 프레임들을 줘서, FPS는 뭐 다르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달리티를 잘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정보가 집계된 걸 가지고 이 비디오는 이제 시퀀셜 하니까 그 시간 순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리저너블하게 잘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을 하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런 거 1, 2단계를 통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합 어려운 비디오 고차원의 추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네, 그 세 단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룹 기간 평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공간 이해라고 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뭐,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문제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에서 이게 다 일관되게 발휘를 되어야지 이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뭐 그런 식의 체계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뎁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론 능력에 있어서는 이게 단계로 가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깊이, 뎁스까지도 이렇게 단계화해서 측정하는 방식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비선형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가지를 다 맞추면은 높은 점 쓰지만 이제 우연히 뭐 맞췄으면은 감점이 있는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을 많이 잡았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능력을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세 단계가 있는 거고요. 네. 세부 과제는 또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번역해서 가져온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OCR 뭐 다양한 수치 계산에서도 뭐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협업 뭐 추론 그래서 하여튼 세부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능력 일관성이 있고 추론 정합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그룹 방금 말씀드린 그룹에서는요. 능력 일관성은 그 그러니까 이 폭을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적부터 동적까지 뭐 그러면 중간도 있겠죠. 그리고 세분 들어가면은 뭐 전체부터 세부까지 이제 그런 되게 폭넓게 질문들을 구성을 해서 그거에서 모두 다 일관되게 잘하는지를 보고선 그룹화해서 이제 능력 일관성을 측정을 하고 추론 정합성에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다 논리적 단계를 잘 따라갔을 때 그 뎁스를 보는 그런 평가 전략입니다. 그래서 레벨 1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레벨 1 여기 문제들의 하나 예시는 이렇게 비디오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뭐 시각적으로 포인트들을 다 포인트 하는지 뭐 망토의 색, 눈의 색, 뭐 어떤 동물 여기서 뭐 거미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아 이거 거미죠. 그래서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이런 시각적으로 잘 캐치를 하는지 이것을 레벨 1에서 그룹화해서 이걸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만 물어보지 않고 질문 4개로 구성을 한 거죠. 그리고 농구. 이거 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레벨 2 시간 추론에 대한 측정이고 그러니까 이 비디오를 이렇게 중계 화면을 이제 가지고 와서 보면서 정말 많은 요소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공격 전개 이 상황도 봐야 되고 점수도 봐야 되고 뭐 이 왜 얘가 왜 이러고 시작한지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봐야지 답할 수 있는 구성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 사건의 맥락을 보는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왜 떠났는가 그걸 답하고 나면은 이제 왜 자유투 라인에 섰는가 왜 분노를 느꼈는가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포츠 규칙도 알아야 되고, 뭐 장면 이해도 해야 되고, 그 감정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 농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 추론에서는 이제 정말 어려운 레벨 3인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앞 단계를 다 잘하고, 그 다음에 복합적인 추론까지 잘 해야지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성형 점수 지표에 대해서 좀 세분하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관성 아까 그 어떤 능력에 대한 일관성을 평가할 때는 네 개 질문 중에서 N개를 맞췄을 때 이제 그러니까 4분의 1이면은 한 개 맞췄으면은 1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벌점을 많이 주는 걸 볼 수 있고 네 개를 다 맞춰야지 점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리고 정합성은 시퀀셜하게 1, 2, 3, 4 있으면은 1까지 1 풀고 3, 2 풀고 1 풀고 2 못 풀고 3 풀었으면은 1까지밖에 점수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 또 이렇게 어렵게 좀 이런 방식의 점수 구성도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이미지로 한 내용입니다. 비디오 수집이 저도 이제 비디오 쪽 하다 보니까 자꾸 관심이 가는데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 25년 이후,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되었을 수 있죠. 이때 데이터는 뭐, 구글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25년 이후의 데이터 위주로 했다고 하고요. 어, 조회수를 봤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조회수가 높으면은 왠지 이제 사람이 좀 더 재미를 느껴서 아니, 하여튼 잘 봤을 영상일 테니까 저품질이 아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회수로 품질을 통제한 부분이 있고, 어,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고전 영화를 뭐 한 영상 그 짜집기한 영상이라든지 유명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은 뭐 최신 영상이라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유명한 것들은 배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데이터 영상 수집에도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팔지선다형으로 기본적으로 했고 그 어려운 선택지도 기본적으로 헷갈리는 선택지도 했고 뭐 5단계 그래서
검토하고 뭐 텍스트 전용으로 플리즈 앤 체크하고 교차 검토하고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만약에 또 수정이 있었으면 한 번 더 이걸 겹치고 그래서 좀 되게 파인 그레인드된 좀 데이터 셋인 것 같습니다. 비디오 랭스 그래서 분석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퀘스천 1, 2, 3, 4로 갈수록 그 좀 더 이거는 워드 카운트고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객관식 문항 8개에 있어서는 다 워드 수가 같아서 뭐 이거는 모델이 뭐 통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비디오 길이에서는 이제 분 기준으로 9분에서 10분, 뭐 8분에서 9분이 많지만 20분이 넘어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비디오가 출시된 시점은 뭐 24년 전도 있지만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25년 이후인 걸 볼 수 있고요. 비디오 조회수가 1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고 그리고 어 100만 이상.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이제 조회수 높은 비디오들 많이 긁어온 것 같습니다. 결과는 이제 여기서는 최신 모델들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90점인데 모델은 50점이다. 그래서 거의 아직 그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논리니어 스코어와 이제 네네. 이게 더 어려운,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한 더 어려운 첨수 체계로 하면 훨씬 낮아지고, 그래도 또 평균으로 그냥 대충 하면은 이게 더 높지만 하여튼 이 점수가 중요하니까 아직은 좀 어려운 사람에 비해서 못하는 게 많다. 이렇게 있고, 성능이 레벨 1에서 레벨 3로 갈수록 이제 단조롭게 저하되고 있고, 그리고 레벨 3의 실패는 레벨 3 자체 그런 뭐 체인 오브 소프트 자체를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앞 단계에서 누적된 오류가 연수에 전파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아서 1, 2단계도 아직 못하는 부분이 많고 어려운 비디오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합니다. 이런 거 옴니 보면은 예, 그 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지만 네, 그 피지컬 AI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맞습니다. 올해 뭐 네, 생산돼서 이제 양산된다 네, 이런 네, 이렇게 된다는 게 물론 여기서 쓰는 네, 모델과는 좀 다른 모델들이 돌아가겠지만 저는 맞아요. 예. 좀 의구심이 좀 크네요. 그렇죠. 그 피지컬 AI 그 VA도 사실 LLM 뭐 백본이랄지 하여튼 그런 쪽에서 많이 가져와서 가벼운 것들 또 골라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좀 개선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옴니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막이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데, 자막 없는 설정에서 이제 이런 상용 모델들, 그 빅테크 모델들이 강세를 보였고, 오픈소스 모델들은 자막이 없어지고, 시각적 정보만으로 풀게 되면은 이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얘네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텍스트에 좀 더 되어 있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네이티브 오디오, 그러니까 옴니 아키텍처면 이제 멀티모달을 같이 받아서 이제 같이 크로스 어텐션 하는 거겠죠. 근데 옴니 모델은 이제 네이티브 오디오를 통합할 때 또 이제 점수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정말 이제 자막 텍스트보다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디오에는 또 음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운드, 이벤트, 이펙트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 작은 모델. 어떻게 보면 되게 희망적인 내용인데, 뭐, 큰 모델을 그냥 이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그, 빅테크 모델은 쉽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어, 네, 점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을 하게 되고요. 그, 비선형 점수 체계에서는. 어, 그리고 Q1에서 Q4로 갈수록 뒤쪽, 그, 4단계에서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고 있고, 어, 어, 그리고 능력적으로는 이제 상위 모델들은 좀 안정적인 분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좋은 거거든요. 결국 그 휴먼 엑스퍼트가 분산도 낮고 점수도 높고 좋을 때, 그, 이런 오픈소스 모델들은 이 분산은 엄청 높고 이제 성능이 낮죠.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낮고 이게 거의 0에 사람에 근접하죠. 그래서 일관된 능력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능력은 사람이 약간 많이 못 미치고 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어, 그,
아, 네. 추론 정합성. 이게 그 추론을 이제 시퀀셜하게 평가할 때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점수가 낮아지고 그리고 능력 일관성에서는 이제 뭐 그런 문제는 상관없이 문제 자체가 이제 독립적일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막 포함 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자막 포함하면은 텍스트 존재가 있으니까 오픈 소스에서는 특히 더 이제 윗 서브타이틀일 때 상당히 감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브타이틀일 때는 이제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시각 설정에서는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전 지식의 언어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서 멀티모달 그 MLLM에서는 아직 개선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력적으로 보면은 이게 보면은 푹 움푹 들어가는데 액션과 모션이죠. 이게 원래는 액션을 따로 탐지하는 그런 그 비전적 모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LLM에 통합이 되면서 하여튼 그 별도의 모델을 쓸 때도 그건 어려운 문제였고 뭐 왜냐면은 뭐 싸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싸움은 그냥 펀치가 아니잖아요. 싸움은 이제 킥도 있고 막 목조르기도 이런 걸 다 잘 그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싸움을 판단한다는 게 근데 싸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많은 행동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 하여튼 아직까지도 비디오 이게 다 FPS로 비디오에서 몇 프레임 추출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데 이제 그런 게 어렵다. 그리고 피지컬 월드 리즈닝, 방금 말씀하신 이제 피지컬 AI처럼 이게 좀 범용적인 거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이제 되게 꽉 찬 원을 그리고 있고요. 그 GPT 프로는 하여튼 그래도 가장 바깥쪽에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로버스트하고 페이스풀한 비디오 언더스탠딩을 위한 새로운 평가 기준이라서 그 개별 고립된 문항으로 하지 않고 그룹화해서 더 일관성 있게 평가를 한다. 폭넓게. 그리고 비디오 시나리오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뭐 덩치 키우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모델이 어, 그러니까 파인 튜닝 단계 이후에 그런 학습을 통해서 뭔가 잘하지 않았나 싶은데 작은 모델도 이제 단순히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좀 더 최적화된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과 물리 법칙까지 이제 같이 잘 고려가 돼야 된다. 뭐 그럼 데이터셋 설계부터 또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개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를 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아, 예. 비즈니스를 만들고 계시고 있잖아요. 예. 네. 홍보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AI 영상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AI 영상 다들 요즘 시댄스 유명하셔서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저희도 시댄스 같은 걸 사용하고 있고, 영상 컨텐츠는 보통 한 컷이 아니라 여러 컷의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 방식에서는 영상 하나를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생성을 하고, 그것을 묶어서, 그러니까 편집기에서 다시 불러와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편집 화면에서 생성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AI 영상을 좀 더 빠르게 만드실 때는 저희께 좀 편하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AI 비디오 쪽에 뭐 약간 커서 같은 것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편집기이고, 좀 전에 그 GUI 기반의 에이전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좀 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어떤 액션들이, 그 사람이 하는 액션들이 다 일종의 프론트엔드 핸들러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HTML 조작하듯이 그래서 에이전트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GUI 방식 말씀하신 것처럼 좀 헤비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비디오를 알아서 챗봇 형태로 지시를 하면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멀티모달이나 비디오 쪽에 좀 벤치마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